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오랜만에 미래 특강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미래 트렌드 관련된 직업과 산업들 그리고 학과 정보들 한번 쫙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왜냐면 이제 방학도 끝나고 2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앞으로의 진로, 학과 결정에 있어서 고민이 많은 청소년분들, 선생님분들, 학부모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오늘 전달드리는 내용은 미래 유망 직업이라든지 유망 학과가 아니에요. 그것과는 다르게 미래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직업과 학과 정보들을 전달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자,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아무리 유망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직업에 들어갔을 때 나에게도 유망하냐, 그건 다른 얘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앞부분에는 미래 트렌드와 관련된 직업, 산업, 학과들 딱 정리해 드릴 거고, 뒷부분에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내용들까지 합쳐봤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앞으로의 미래 직업할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ICT 쪽, 기술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 인구 감소로 진입한다라는 것은 이건 거의 확실한 미래라는 거예요. 이걸 기본적으로 진로로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지금 젊은 층들이 상당히 두껍지만 앞으로 2050년, 60년 이렇게 지나면 지날수록 위쪽 고령자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단 말이에요. 자, 80세 이상의 인구만 보시더라도 이게 2010년에 50만 명, 2012년에 100만 명을 돌파하더니 2020년에 200만 명. 자, 그리고 여러분들 2054년에 살아 계실 텐데 800만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숫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청소년분들은 잘 보셔야 되세요. 우리나라에서 머릿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가 어디냐면은 바로 50대와 40대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10년, 20년이 지나도 우리나라에서 머릿수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자, 60년대, 70년대생 분들이 지금 50대, 40대 분들이신데 2040년이 되더라도 여러분들 머릿수보다 많아요. 자, 참고로 00년생 분들 그리고 10년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50년이 되더라도 그 분들의 머릿수에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사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판매한다, 어떤 서비스를 한다 할 때 그 고객 대상으로서 우리가 고령자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고령자들의 정체는 누구다? 현재 60대, 50대, 40대. 여러분들 아빠, 엄마 아니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그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고령자 시장은 굉장히 커요. 중국만 생각해 봤을 때도 10년 안에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미국 전체 인구를 넘어서니까 이 시장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노인들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본 적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들이 펼쳐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확실한 초고령 사회와 관련된 직업과 산업이 뭐가 있는지를 보자면은 일단 돌봄 영역이 있을 거고요. 헬스케어 영역, 그리고 자기개발, 액티브 라이프 여러 가지 영역들이 다 있을 거예요. 뭐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확실한 영역이고요. 요양시설이라든지 또 이런 돌봄 영역에 있어서도 첨단 기술을 한번 활용해보자라는 시도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자, 헬스케어 진짜 확실하죠. 아프신 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을 건데 이거를 로봇이나 AI로 대체한다? 그래도 부족할 수 있어요. 뭐 간호사라든지 의사분들부터 시작해서 물리치료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집에서 간편하게 해줄 수 있는 뭐 원격 진료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그런 것들도 계속 개발이 될 거고요. 지금의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의 노인들과 다르죠. 사실 노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늙은 청년이라고 불러야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60세가 지나더라도 사회에서 배제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사회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배우고 유학도 가고 그리고 생활 컨설팅도 받고 재취업도 하시고 이런 다양한 영역이 펼쳐질 거고요. 지금의 노인분들은 옛날과 다르게 건강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펼치셔야 되는데 머릿수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을 타겟으로 내가 운동을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양한 활동을 해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수학이라든지 과학 이런 이과 계열에 재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쪽 초고령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위쪽에 나와 있는 게 이게 출생자, 아래쪽이 사망자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게 역전이 됐어요.
앞으로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늘어나게 되냐면 보셨을 때 지금 2045년 한 해에만 36만 명이 사라지고 2067년 한 해에만 63만 명이 사라져요. 제주도 전체 인구가 아마 60만 명쯤일 거예요. 그러니까 1년만 지나더라도 제주도의 전체 인구가 사라진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돌아가시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의 두세 배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2배 이상이 확실하게 돼요. 자, 이런 시대를 소산다사의 시대, 적게 태어나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많다. 자, 그러면 이쪽과 관련해서 죽음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 영역이 있을 거고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태어난 사람보다 많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자, 인구가 줄어들 때 도시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까요? 아니면 시골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까요? 아무래도 지방 지역의 인구 감소 현상은 심각하고요. 주변에 있던 사람이 다 수도권으로 몰려들면서 수도권은 여전히 거대한 메가시티로서 존재를 하고 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자면은 우리나라 국토 전체 인구 중에서 50%가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체 중에서 우리나라 수도권 면적은 고작 11.8%밖에 안 돼요. 이 좁은 땅에 인구의 절반이 몰려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황폐화 될 수도 있는 그런 지역들, 우리가 이 지역들을 기회로 생각하고 다양한 직업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일부터 해서 그 지역에 내가 어떤 일자리를 잡는 거 아니면 빈집을 개조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겠죠. 자, 인구 감소만 생각하더라도 할 일이 많아요. 죽음과 관련된 일들 생각해 보자면은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앞으로는 셀프 장례라든지 장례식도 이제 좀 축소가 될 필요도 있고 유골함 사업부터 해가지고 종활 컨설턴트라는 건 뭐냐면요.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일본에서 쓰는 말인데 종말 활동이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하는 활동들과 관련해서 다양한 직업 기회들이 또 생겨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방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축제도 어떻게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관광으로도 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특산품을 판매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새로운 플랫폼 수단이랑 연결지어서 라이브 커머스로 어떻게 판매를 해볼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방에 살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이 적게 살다 보니까 대형 마트가 생길 가능성도 적고 대형 병원이 생길 가능성도 적고 택배를 받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택시, 무인 상점, 로봇 택배, 드론 택배, 원격 진료, 원격 수업 등 다양한 일들이 필요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해결하게 된다면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라 일의 의미까지도 느낄 수 있는 좋은 진로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초고령 사회,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어떠한 학과가 있는지를 보자면은 초고령 사회 관련 학과를 봤을 때 사회복지학과, 뭐 심리학과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특화된 학과들도 있어요. 아예 노인자가 붙어 있는 복지학과, 상담학과, 복지보건학과, 재활치료학과 뭐 이런 것들 특화된 학과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 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취업은 다른 학과들보다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아예 제대로 된 학과가 있기도 해요. 장례지도학과라는 것도 있고 인구 감소와 관련된 직접적인 학과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공학과, 교통공학, 도시자치융합, 관광경영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부를 하시던지 간에 여러분들 앞으로 고령 시대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실 일들, 앞으로 공부하는 모든 일들이 고령 산업과 인구 감소와 다 연관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를 가야지 내가 꼭 이쪽 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시다가 이런 고령화 트렌드, 인구 감소 트렌드를 섞기만 하더라도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수는 있습니다. 이건 또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컨텐츠인지는 끝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 중에서 장례지도학과라는 건 좀 생소하시잖아요. 자,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을지대학교에 있어요. 을지대학교는 대전에 있는 학과고요. 장례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국내 최초로 생긴 학과이고요. 유일하게 4년제 학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과의 학생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유튜브 내용들도 있는데 한번 보시고 저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장의사가 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아름답게 끝맺음 해주는 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직업 생활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트렌드,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게 있잖아요. 자,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을 보시게 되면 전체의 31.7%니까 제일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1인 가구는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37%까지 보고 있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스웨덴 같은 경우는 50%를 넘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1인 가구에게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 이것만 생각해 보시더라도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코딩이라든지 이공과 계열 그런 쪽으로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렇게 1인 가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에 종사하시는 수도 있고요. 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가족의 모습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비혼 독신 커플들도 있고 비혼 동거 커플, 무자녀 커플, 비혼 출산 커플 다양한 커플들이 앞으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 이들이 생활하면서 기존의 가족 체계와 다르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 어려움은 역시나 다 여러분들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된다면 그게 다 기회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자, 2019년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10커플 중에 한 커플이 다문화 커플이에요. 벌써 10.3%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가족이라는 것은 결혼한 사람들, 1인 가구, 폴리아모리, 뭐 이건 다자연애라고 하는데 조금 먼 미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동거에 대한 이야기도 앞으로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 동성애 커플을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가 그리고 공동체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각자의 집은 따로 있지만 주방이라든지 뭐 운동시설 같은 것들을 함께 쓰는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모습이 우리나라에도 생겨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좀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이 그쪽 영역으로 진로를 설정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떠한 산업들이 있을까를 보자면 앞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는 여전히 중요해요. 게임부터 해가지고 뭐 크리에이터, 뭐 로봇 가족 개발, 소셜 서비스 여러 가지가 필요할 거고 1인 식사. 이제 식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재료 사가지고 냉장고에 처박아두고 요리하다 보면 더 썩어가지고 문제거든요. 식사의 아웃소싱이라고 봐야 될까요? 1인 가구들의 식사를 어떻게 편리하게 해줄 것인가. 그리고 혼자 살지만 아무래도 외로워요. 가끔가다 느껴지는 그 외로움. 하지만 아주 직접적으로 끈끈한 관계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취미 모임, 취향 중심으로 해가지고 크루 문화를 형성한다든지 커뮤니티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인맥만 그때그때 판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 가족 다양성과 관련해서도 뭐 가족 상담사, 새로운 가족 법률 서비스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거고요. 또 1인 가구 사회에 제일 사랑받는 가족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이잖아요. 이쪽 영역이야 뭐 너무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많다라는 점에 여러분들은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홈 IoT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소해 준다든지 AI를 이용한다든지 로봇을 이용한다든지 다양한 역할들도 생겨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학과들을 살펴보자면은 1인 가구, 그리고 가족들이 다양해지면서 어떠한 논의가 펼쳐지고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사회학과, 심리학과, 가정복지학과, 다문화학과 이런 것들에서 계속 연구가 펼쳐질 거고요.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콘텐츠 계열 쪽에 여러 가지 기회들이 여전히 있을 것 같고 반려동물 산업학과, 반려동물 보건학과 이건 뭐 굉장히 전도유망하죠. 자, 이 중에서 다문화 학과를 살펴보자면은 이게 어디 있냐면은 강릉 원주대학교에 있다고 하네요. 졸업 후에 진로를 보니까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출입국 관리사무소, 하나센터 뭐 이런 곳들에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도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보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 것이고 단순히 이런 것들 기존에 정해져 있는 가족센터에서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다양한 요소를 섞어서 여러분들만의 독특한 특색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식당 하나를 내더라도 뻔하게 그냥 뭐 라면집, 갈비찜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독특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뻔하게 가지 말자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융합학과, 이건 어디 있을까요? 자, 요거는 김포대학교에도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퍼포먼스, 그러니까 거기에서 연기하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연출법, 사운드 디자인, 마케팅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적으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꼭 유튜브를 이렇게 배워야지만 할 수 있는지 그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도 한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김포대학교 커리큘럼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K컬처 엔터테인먼트 학부에 관심 갖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K-팝이라든지 아이돌이 전 세계적으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겠죠. 자, 이거는 조선대학교고요. 광주에 있어요, 조선대학교는. 근데 알아보니까 그 연극영화과 그쪽이랑 상당히 유사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연기라든지 기획, 연출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학과 역시도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은 정보 얻을 수가 있어요. 이 학과 학생들이 인터뷰하는 내용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환경위기, 기후위기. 자, 이거 해결 안 하고는 우리 못 살잖아요. 진짜 못 살아요. 죽어요. 자, 그래서 이 지구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대기질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쌓여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라든지 폐기물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다양한 기회들이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 높아지지 말자. 근데 현재 벌써 1.1도가 높아져가지고 얼마 안 남았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빨리빨리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빨리빨리.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이고 정부의 계획을 보시게 되면 그린 뉴딜이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산업들 육성을 해줄 거예요. 일단 여기에는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그러니까 도시에서 건물이나 그런데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것들은 덜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이거 리모델링 해줘야 되거든요. 스마트 그린 시스템 전환, 녹색 생태계 회복 이쪽으로도 일자리가 계속 생겨날 거고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런 것들 계속해서 확충시키는 것, 전기 자동차라든지 그런 산업 쪽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반면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용기를 가져가서 필요한 양만큼은 따라오는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가게인데 이런 가게들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유럽 쪽에서 많이 생기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적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조금씩 생겨나고 지방 곳곳에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이용해 보시면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까지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해가지고 멋지게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소비 생활을 만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텀블러 사용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회용품 줄여야 되니까 다회용 용기라고 하죠. 썼던 걸 또 쓸 수 있는 거. 자, 이 회사를 제가 좋아해요. 트래시 버스터즈라는 한국 회사인데요. 자, 이런 일회용 컵들을 카페에서 빌려줍니다. 그러면 이거를 손님이 쓰고 다시 그 제휴된 카페에 돌려주게 되면은 이 트래시 버스터즈에서 이 용기를 수거해 가가지고 아주 고운 살균 세척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다시 카페에 납품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분들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단순히 다회용품을 쓰고 보람을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일회용품 대신에 사용했을 때 너무 예쁘다라는 감정이 들다 보니까 사람들의 사용을 더욱더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디자인적인 센스,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 사람이 어떤 것에 반응하는가 이런 영역은 여전히 인문학적인 요소,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기술 쪽으로 갈 필요만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거 세척하고 그러는 것도 많은 기계들을 사용하지만 여전히 사람 손이 들어가긴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앞으로 중요한 거 지속 가능한 식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육류 산업은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벌써 보시게 되면 식물성 단백질 산업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드셔보셨으면 이런 버거들 드셔보시고 제가 추천하는 건 이 롯데리아의 미라클 버거가 제일 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도시명 실내 농업이라고 많이 보셨죠. 앞으로는 농사를 이렇게 실내에서 아주 적은 자원을 가지고 LED 조명을 써서 산출량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쪽에는 이제 기존의 농사 지식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연구 지식들 역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다양한 기회들이 또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친환경과 관련된 직업과 산업들 보시게 되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친환경 자동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수소, 수소를 또 탄소 배출 안 하고 만들려면 물을 분해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어렵거든요. 그 탄소가 배출된 것을 다시 흡수하는 기술, 이게 제대로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엄청난 기회가 또 있을 것이고 에너지 저장 장치, 뭐 배터리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요. 식품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기후위기 재앙이 발생하게 되면은 태풍도 늘어나고 가뭄이라든지 폭염도 늘어나요. 그러면 농산물들이 제대로 안 자라서 식량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진짜 중요한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ICT 쪽으로 갈 필요만은 없다. 그 밖에 뭐 대체 플라스틱, 제로 웨이스트샵, 친환경 패션, 재활용 산업, 그리고 업사이클 전문가, 그리고 대기 수질 관리 뭐 이런 쪽으로 관련이 있는 직업들, 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시면은 수학과 과학, 화학 전문적으로 공부가 필요한 영역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된 학과는 아무래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그런 쪽 기술과 관련된 영역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물리, 화학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공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식품 영양학 이런 것들도 많이 실험하고 연구하셔야 되는 부분들, 바이오 섬유 이런 것들도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과 들어가셔가지고 어디 연구하는 기관, 회사체에 들어가셔가지고 연구 활동하시다가 이런 것들을 내가 지식을 쌓게 되면은 뭔가 새로운 산업들을 해봐야겠다 해서 창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워두시게 되면 뭐 앞으로 잘 써먹을 수도 있지만 또 이게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진 않죠. 그 이야기는 또 뒤에 드리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이 될 것이라고 보는 부분은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 디지털 영역 쪽. 지금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속도가 더욱더 가속화가 됐는데 이 흐름을 우리가 뒤집기는 힘들잖아요. 일단 앞으로 디지털 가상생활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아예 디지털 가상 공간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저기서 데이트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일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런 것들. 나의 아바타로 이런 활동을 하게 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저 안에 건물도 지어야 되고 아바타도 예쁘게 꾸며야 되고 아바타와 공간이 잘 소통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래밍도 잘 해줘야 되고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자, 요즘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 붐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죠. 자, 그리고 증강현실. 앞으로는 스마트 안경을 쓰거나 콘택트 렌즈를 끼게 되면은 현실과 가상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섞이는 모습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게 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런 것들을 구현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현재는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데 게임 엔진, 언리얼 엔진이라든지 유니티, 게임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여전히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건설하는 데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런 거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인공인간이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건데 저건 로지라고 해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공인간이죠. 얼굴이 가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면은 가짜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모델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는 실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인기 있는 인공인간들이 곳곳에서 활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저런 인공인간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은 이런 것도 가능해요. MBC의 이 VR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 알고 계시죠? 먼저 세상을 떠난 딸을 그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마치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가상 공간 안에서 대화를 하는 건데 앞으로는 돌아가신 사람들의 그 생전 데이터를 이용해서 AI로 학습시키고 해가지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대화를 하게 해주고 나와 함께 생활을 하는 느낌을 주는 이런 산업들도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논란의 여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철학적인 요소도 필요하기 때문에 철학자, 윤리학자도 여전히 필요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상 공간 안에 여러 가지 아바타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고요. 그 공간에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아이템들을 만들고 판매해가지고 돈을 버는 청소년들도 많아요. 자, 그리고 이런 공간 안에서
아예 출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 공간으로 출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디지털 사무실로 출근해가지고 아바타로 출근해서 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양한 기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과거의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 세계를 건설하는 데 많은 기회가 있었다면은 지금의 청소년들, 지금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지털 가상 세계를 건설하는데 너무나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앱, VR, AR, SNS, 메신저 게임, AI, 3D 모델링 너무 많고요. 가상 세계를 건설하는 일, 연결하는 일, 디자인하는 일, 그 안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 너무나 많은 기회들이 펼쳐지고 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직업과 산업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 둘을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가상 공간 안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3D 모델링, 게임 개발, 아니면 메타버스 건축가, 그리고 인공인간 관리자, 디자이너, 아바타 개발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유튜버가 그런 것들을 잘 나의 움직임에 맞게 아바타가 잘 섞일 수 있도록 하는 모션 캡처 전문가, 이런 사람들도 앞으로는 꾸준히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상세계가 확장이 되면서 아무래도 보안 영역도 여전히 사이버 보안 전문가도 많이 필요해지겠죠. 자, 관련된 학과를 살펴보자면 게임학과. 요즘 게임학과가 참 인기가 많죠. 할 일도 많은 것 같아요. 자, 물론 여기 들어가서 재능을 뽐내고 즐겁게 일할 사람은 몇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뭐 융합디자인학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가상 증가현실 융합학과 아예 이렇게 학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애니메이션 학과도 여기와 관련된 학과예요. 그리고 예술과 관련된 것들. 이 중에서 융합디자인 학과를 살펴보자면은 이거는 건양대학교에 있고요.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정보 및 브랜드 디자인, UX, UI 디자인, IT 의료 서비스 디자인 등의 미래 디자인 산업을 주도할 창의 융합형 전문 인재. 그러니까 제품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디지털 세계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시각적인 것들까지 디자인을 공부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전에 있고요. 이거는 특이하게 비실기 전형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좀 쉽진 않겠죠.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가상 증가현실 융합학과가 아예 새롭게 신설이 되기도 했거든요. 이건 남서울대학교에 있는 건데 이쪽에 들어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걸 구현하는 기술을 배우시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 취업 기회는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하루 종일 이런 것들 건설하는 일, 이것도 자기의 적성에 맞아야 하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계속 디자인하고 이런 일들 저 같은 사람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특성을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트 앤 테크놀로지 학과는 뭐냐면은 이거는 서강대학교에 있는 거고요. 모니터 속의 가상생활을 넘어서 가지고 실제 생활까지 이 실제 공간까지 확장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삼성역에 있는 그 대형 LED 전광판에 저렇게 파도가 치는 듯한 효과를 내 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된 미디어 회사도 있습니다. 디스트릭트라는 곳이고 작품 이름은 파도, 웨이브예요. 저런 것들이 앞으로 사람들 미적 감각이 자꾸 높아지면서 여러 분야에 활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재능이 있어야지 이건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앞으로 성장을 분명히 할 영역은 친환경 자동차와 스마트카입니다. 자, 지금 세계 곳곳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기름 넘는 자동차를 다 없애버리려고 난리예요. 노르웨이는 2025년, 영국은 2030년, 중국은 2035년, 프랑스는 좀 늦어요. 204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 판다? 전기 자동차라든지 수소 전기 자동차 이런 거를 이제 타고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거 다 바꿔야 돼요. 자, 그리고 충전소 역시도 앞으로도 전기 충전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필요해질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수소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뭐 수소 충전 시설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이 또 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타는 자동차는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가 아니라 스마트카죠.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센서가 들어가서 마치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율주행 운전도 해주고 다양한 상황도 알려주고 스마트 홈이라든지 나의 스마트폰과 연결이 돼가지고 다양한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자동차들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면은 무인 자동차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될 수 있거든요. 운전석은 아예 없고 탑승자는 저 안에서 그냥 다양한 미디어를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공간 안을 뭐 네일샵으로 바꾼다든지 이동식 호텔로 바꾼다든지 이동식 상점으로 바꾼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산업이 펼쳐질 거고요. 우리나라도 그와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계획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6월 30일에 내놓은 자료만 보시더라도 앞으로 자율주행 여객, 화물 배송, 사회기반 서비스 만들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시범 운행할 수 있는 것들, 테스트할 수 있는 것들도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의 도로는 또 디지털 도로 인프라예요. 디지털 도로. 그러니까 도로가 다양한 교통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그 정보를 분석해서 차량한테 또 정보를 공급해주는 이런 디지털 도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필요하겠어요. 다 도로를 바꿔야 되는 거고 설치를 막 이것저것 해줘야 되는 거고 그와 관련된 통신 시설이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처리 너무나 많은 영역들이 펼쳐지는 거죠. 자, 그리고 자율주행 안전과 관련해서 사이버 보안 그런 것도 필요하고 안전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뭐 다양한 영역들 엄청나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관련해서 배터리부터 해서 다양한 영역들 수소까지 우리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 카를 위해서는 자율주행 연구원, 디지털 도로 인프라, 스마트카 센서들 그리고 카 인포테인먼트 운전을 안 하니까 그 안에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정보 같은 것들을 즐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자동차의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스로 다니면 그 안을 뭐 네일샵으로 꾸민다든지 하는 인테리어 업 역시도 생겨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학과는 아무래도 이공계 계열이고요. 많은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 맞아요. 화학부터 해가지고 물리, 신소재, 전기공학, 자동차공학, 스마트 자동차학과 뭐 여러 가지 학과들이 있고요. 수소 관련된 것들까지 해가지고 자, 미래 자동차학과는 이제 이런 관련된 스마트 자동차, 미래 자동차학과가 계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새롭게. 한양대학교는 이제 여기 들어가려면 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들어가기 쉽지 않은 학과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래에 잘 될 것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영역 그리고 확실히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ICT, 4차 산업화하고 관련된 학과들은 아무래도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학과에 들어가시게 되면 기계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OS까지, 자동차 OS까지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소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다 보니까 수소와 관련된 것들 학과가 있는데요. 강원대학교에 수소 시스템 공학과라는 게 생겨났어요. 강원 지역, 특히나 이건 삼척 캠퍼스인데 그 지역이 이제 지역적으로 수소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산업과 학과를 연계해가지고 취업 기회를 열어주려고 하는 그런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ICT 기반의 수소 생산, 저장 관리 시스템 효율성 이런 것들을 다 배운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뭐 다 알고 계시겠죠? 너무 뻔해서 말씀드리기도 좀 그래요. AI 데이터 분야. 자, 지금 AI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뭐 페이스북을 보건 인스타그램을 보고 웹툰을 보건 나의 취향에 맞게 추천을 해주고 스마트폰 렌즈만 켜더라도 카메라만 켜더라도 이제 사물을 구별하고 영어를 번역해주고 다양한 일들이 가능해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인공지능의 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량 적용이 될 거고요. 또 예술을 하기도 하죠. 이건 에드먼드 벨람이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인데 무려 5억 원에 낙찰이 되기도 해서 창의 영역에서도 활약을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람은 잘 이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말이 슬슬 통하기 시작해가지고 AI 스피커가 팔리기도 하고요. 말을 이해하다 보니까 앞뒤 상황을 파악하다 보니 뭐까지 가능해지냐? 이제 코딩을 대신해주는 AI도 생겨나고 있어요. 말로 적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코딩을 AI가 대신해줘가지고 좀 더 편리하게 코딩을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오늘 비 오는 날 수요일이니까 손님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이런 메뉴가 잘 나갈 것이다 예측을 해주면 거기에 맞게 자영업자들은 뭐로 재료라든지 음식을 준비할 수도 있겠죠. 자, 뭐 AI 데이터 관련 직업과 산업들은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서 그렇게 많이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자, 학과도 뭐 좀 뻔하죠. 통계학과라든지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공학과,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이 붙은 학과들은 이제 작년부터 새롭게 생겨나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빅데이터 학과 뭐 이런 이공계 쪽으로 많은 학과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보시게 되면 HCI 사이언스 전공? 이건 좀 어렵죠.
어디에 생긴 거냐면 동덕 여자대학교에 생긴 거니까 남자분들은 못 가시겠네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VR 등을 사용자가 잘 경험할 수 있게끔 디자인, 기획, 시스템을 구현하는 걸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그냥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그거를 사람이 접근하기 쉽게 그리고 거부감 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들을 배우는 학과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과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산업도 앞으로 차근차근히 성장을 해 가게 되겠죠? 왜냐면 이 AI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양을 많이 때려받고 컴퓨팅 파워가 많이 향상이 되면은 성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향상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로봇과 같은 기계 영역은 이미 예전부터 연구가 다 되어 왔기 때문에 갑자기 발전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발전할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일 큰 영역은 아무래도 산업용 로봇, 공장 자동화 같은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서빙 로봇이나 배달 로봇, 살균 로봇과 같은 서비스 로봇이 이제 곳곳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거 AI가 들어오게 되면서 주변의 사물을 파악하고 이제 인간도 피해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밖에도 뭐 우리가 제일 기대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저런 로봇들을 보시게 되면은 야, 저런 로봇이 발달해서 재난 상황에서 사람을 구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후쿠시마 뭐 경찰 대신에 저런 로봇을 투입해 가지고 위험 상황을 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짐을 들어주게 한다든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어요. 저거 CG 아니에요. 실제로 찍은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반려 로봇들 고령자들도 늘어나고 1인 가구들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외로운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런 로봇들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해서 로봇 강아지 아니면 고령자 반려 로봇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해요. 많이 발전을 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관련된 직업과 산업을 보시게 되면은 뭐 다 뻔하죠.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들도 다 이런 것들이에요. 뭐 더 참신한 아이디어 없고요. 관련된 산업들도 뭐 기계공학부터 해가지고 요즘 뭐 ICT 로봇기계공학학부와 같은 융복합 로봇공학부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지능 로봇공학과 이런 것들도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학과인 거죠. 자, 그래서 AI 기술을 어떻게 잘 접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요즘 로봇공학계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수학 잘해야 되고 물리도 잘해야 되고 이런 과학 잘하고 수학 잘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수학을 진짜 못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디지털 사회 속에서 보안이 중요하다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 한 몇 년 전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블록체인이라고 해가지고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또 블록체인 암호학자 이런 쪽으로 다양한 기회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고 가상 자산이라는 것도 생겨나고 있는데 디지털 공간 안에 있는 나의 아이템이라든지 디지털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켜서 그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판매가 될 때마다 안정적으로 그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를 기록을 저장하는 뭐 이런 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뭐 자세히 설명하자면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자, 그래서 보안 관련된 학과들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컴퓨터공학과, IT 소프트웨어 보안학과라고 아예 특화된 학과도 있고요. 사이버 보안 경찰학과, 사이버 보안학과, 스마트 보안학부 아예 이런 쪽으로 특화된 학과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사이버 국방학과도 새롭게 생겨나가지고 여기 들어가면 아예 취업은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들어가기도 힘들거니와 어렸을 때부터 20대 때부터 나의 직업이 진로가 미래가 정해진다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과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의 미래 진로를 딱 정해버리는 게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 회의감 느끼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중학생, 초등학생 분들이시라면은 아마 우주 개척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고등학생은 좀 힘들 것 같고. 자, 우주 여행 시대가 열렸죠. 영국의 버진 갤럭틱이라든지 미국의 블루 오리진 이런 사람들이 우주 여행에 지난 7월 달에 성공이 되었고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아예 화성으로 인간을 이주시키겠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행이라든지 이주뿐만이 아니라 우주 산업이 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냐면은 저궤도 위성이라고 해가지고 스타링크라는 서비스거든요. 이거 앨런 머스크가 하는 건데
높지 않은 지구 저궤도 상공에다가 550km 상공에다가 인공위성을 막 띄워두는 거예요. 그걸로 뭘 하느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케이블을 이용해서 초고속 인터넷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해 줘가지고 그런 지역에서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초고속 인터넷을 써서 세계 사람들을 연결하게 해주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6G 통신을 준비하면서 이걸 또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 하냐면은 우리 도시 밀집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일반적인 생활 영역은 기존의 방식대로 기지국을 세우면 돼요. 케이블 깔고 기지국을 세우면 되는데 비행기를 탄다든지 선박을 탄다든지 했을 때는 초고속 통신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위성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성과 지상의 통합 서비스가 필요해서 이런 우주와 관련된 위성을 쏘아 보내고 우주의 그런 물체들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산업에 연계해서 산업을 일으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주 영역을 개척하고자 그렇게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한국은 좀 후발주자예요. 그래서 많은 추격이 필요한 분야라고도 볼 수 있겠고 이미 생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산업에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지 이런 쪽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논의가 될 영역입니다. 자, 관련된 학과로는 뭐 이런 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영역에서 우주 산업과 관련된 콜라보레이션이 또 진행이 될 수는 있겠죠.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미래 트렌드와 관련된 직업과 산업, 학과들 한번 쫙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래 유망 직업이 아니라 미래 트렌드 관련 직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에는 제가 여러 가지 좀 질문을 개인적으로 드리려고 해요. 너무 사람들이 앞에 정보만 보시게 되면 그쪽으로 몰려갈까봐. 저는 그쪽으로 몰려가시라고 이 정보를 드린 게 아니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학과와 직업이 있다면은 정보를 얻으셔야 되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생생한 정보를 얻기가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브만 찾아보셔도 그 학과를 실제로 공부한 사람, 졸업해서 취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이쪽만 한번 보세요. 심리학과 가지 마세요. 뭐 이런 생생한 정보들도 들을 수 있다는 거. 이런 학생들 컴공과 가지 말아라. 아무리 컴퓨터 공학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안 맞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잘 보셨으면 좋겠고 또 유망한 학과와 관련해 가지고 정보를 또 가져왔는데 2019년 취업 통계 연보라고 해 가지고요. 얼마나 취업이 잘 되는지를 정리한 거예요. 2019년 기준이고 자, 평균적으로 취업률이 2019년에 67.1%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파란색들을 보시게 되면은 얘네들은 평균 취업률에 못 미치는 학과, 이 빨간색이 평균 취업률을 상회하는 학과예요. 공학과 의학은 좀 취업률이 높은데 나머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부분. 역시나 지금 취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공학 계열이 기회가 많은 건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학과별로 보자면은 뭐 의학이라든지 간호학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잘 돼요.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죠. 동물 수의학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이다 보니까 이쪽도 취업이 잘 되고요. 자동차 공학도 취업률이 꽤 높죠. 72%뭐 이런 쪽 농업학 그리고 산업 디자인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에 가시게 되면 비교적 취업이 잘 된다. 자, 그리고 하위 학과를 보시게 되면은 학과별로 봤을 때는 평균 취업률 63%거든요. 사회교육이 제일 낮아요. 그리고 천문기산학, 그리고 일본어 문화, 작곡, 그리고 철학, 윤리, 심리, 순수미술. 한마디로 인문 쪽인 영역들, 순수 인문, 순수 예술. 이런 쪽은 취업의 관점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근데 취업 안 하면 뭐 프리랜서가 될 수도 있고 작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길이 또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현실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취업률이 높은 쪽으로 가자고 보여드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유망한 일자리가 나에게도 유망할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앞서서 제가 앞으로 노인 돌봄 쪽으로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노인 돌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고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런 일들을 꺼려 하죠.
자,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1인 가구 사회고 고령 사회가 되면서 심리 상담 쪽으로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유튜브에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심리 상담 영역은 공부는 더럽게 많이 하는데 또 돈은 안 되는 학과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울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작 심리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심리치료 상담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망하다고 해서 내가 진짜 가면은 제대로 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성향을 분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디지털 사회다 보니까 코딩 능력, 프로그램 능력, AI 데이터 진짜 중요해요. 자, 근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프로그래밍 하고, 그리고 이게 프로그래밍 해놓으면 제대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요. 계속해서 버그를 계속 찾아야 되는데 100번 잘 되던 게 한 번 안 된다. 그럼 그 한 번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하는지, 퇴근도 못하고, 대신 그만큼 필요하니까 돈은 다른 직업에 비해서 많이 받을 수는 있겠죠. 뛰어난 사람이라면. 자, 그래서 보시면은 개발자와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정보들을 또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저보다는 실제로 개발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코딩 쪽으로 못해요. 저는 이쪽으로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는 사람이거든요. 예전에 뭐 컴퓨터가 고장 나거나 프로그램이 잘 안 돌아가거나 뭐 간단한 코딩 해가지고 아두이노를 돌리거나 스트레스가 저는 극심해가지고 저는 절대로 직업으로 못합니다. 연봉 10억을 주면 하겠어요. 그 이하로는 5억을 줘도 7억을 줘도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해요. 자, 그리고 바이오 쪽도 앞으로 당연히 잘 되죠. 의학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니까. 근데 제 조카가 바이오를 전공했는데 지금 하루 종일 쥐 가지고 실험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취업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또 사촌 누나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유망하다는 거랑 내가 그 직업에 들어가서 재밌게 살 수 있는가, 보람을 느끼면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알아되세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른 채 듣게 되는 트렌드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흔드는 바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상태에서 트렌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마치 내가 배에 딱 올라타서 돛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방향을 타고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이동할 수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 자신을 모르게 되면은 계속 바람에 흔들리시면서 방황만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한국은 특히나 트렌드에 민감해요. 이게 뜬다, 이게 뜬다, 이게 뜬다. 난리입니다. 굉장히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알아내신 다음에 트렌드를 순풍처럼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요 생각도 해보시면 좋은데 여러분들 인력 거꾸는 유망 직업인가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시죠? 근데 서울 종로 쪽에 가시게 되면 아띠 인력거라고 있어요. 편안한 아띠, 친절한 아띠, 함께하는 아띠라고 해서 인력거로 이제 관광객들에게 재미난 경험을 쌓게 해주는 곳인데 젊은 분들이 하시거든요. 이걸 창업하신 분들은 심지어 이 미국 증권가에 계셨던 분이세요. 그렇게 돈 많이 버는 그 직업을 때려치고 유학생활을 때려치고 와가지고 인력거꾼이 되셨는데 너무나 이 직업이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나에게는 유망 직업이라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인력 거꾼을 하신 이분에게는 인력 거꾼이라는 게 이 사람에게는 유망 직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옛날 직업이고 사라지는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흥미있고 내가 잘할 수 있고 특화시킬 자신이 있다면은 여러분들만의 유망 직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해요. 자, 그리고 또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데 유망한 일자를 위해서 학교 직장에서 평생 경쟁하고 싶은가?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자, 왜냐면은 유망하다고 알려진다? 그러면 그 분야로 사람들이 몰려요. 그러면은 일자리 공급보다 수요가 더 커지게 되겠죠? 결국 치열한 경쟁, 일자리 경쟁, 학과 경쟁,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쪽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해요. 직업을 얻더라도 안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활을 원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하지만 장점도 있죠. 경쟁에서 이기면 꽤나 확실한 보상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꿈을 추구하고 내가 잘하는 걸 추구하는 것은 말은 좋지만
현실화시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포기하고 이런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닌 사람도 있고요. 자, 그리고 경쟁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자, 이게 2000년부터 2019년의 출생아 숫자고요. 2021년 대학 입학 정원이 55만 명으로 저 정도였습니다. 현재 고3이 지금 입학 정원보다도 거의 6만 명가량이 모자라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모자른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서울 말고 지방 쪽의 대학들은 미달되는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 생각도 해보자는 거죠. 흥미있는 학과가 있는 지방대를 비교적 편하게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왜냐면 요즘은 좋은 대학, 유망한 학과에 가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교육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저도 학생들을 가르쳐봐서 알지만 고등학생들의 삶은 정말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른들보다 너무나 바쁘게 힘들게 살다 보니까 꼭 그렇게 살아야 될까? 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합니다. 자, 인구 미래 공존이라는 이 조영태 교수님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인서울대학 졸업장이 아이의 미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요 조건이라 확신한다면 입시를 위한 사교육에 올인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반면 인서울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입시 사교육에 돈을 쓸 이유가 전혀 없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나요? 유망한 그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빡세게 경쟁해가지고 살아남는 거? 아니면 아유 뭐 그렇게 사는 것만이 정답인가? 난 그냥 편하게 공부해가지고 좀 편한 대학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거 공부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영역에 트렌드를 섞어서 나만의 직업 장르를 만들 거야. 이렇게 도전하는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전형적이지 않은 직업에 관한 이야기들은 제가 또 다른 곳에서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직업의 미래라고 해가지고 2021년 버전 총정리, 제가 링크를 이렇게 딱 보여드릴 것이고 추천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신선한 직업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에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리면서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죠.